네, 안녕하세요.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토끼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무지하게 격변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2022년은 저희가 선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새 너무 다들 어려우니까 2023년 이후 회복이 어떻게 될 거냐, 올해부터 두 가지 변수가 결국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크라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우크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확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그런 원료들이 있어요. 우크라나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제 뭐 석유가스도 좀 더 내려갈 거고, 러시아가 결사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밀, 그 다음에 러시아의 비료, 러시아 비료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복세로 들어가겠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때문에 세계 에너지 수급 구조가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일으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계 제조업이, 그러니까 분업 체계가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것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일단 보면은 이제 경제 해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이런 거시적인 것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과 경제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에너지 수급 구조가 이 러시아가 이제 확 뒤로 밀려나는 상태거든요. 이미 저렇게 이제 라인을 한번 닫아 걸면요, 저게 회복되는데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전에 소련이 망했을 때 소련 수준으로 석유와 가스의 생산량이 회복되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렇게 돼서 라인이 망가졌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려고 할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에서 밀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가 좀 있다, 문제가 크다, 그런 얘기들을 경제 해설하시는 분들이 잘 안 짚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과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구조조정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 둘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한국 경제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사실은 엄청 선방한 겁니다, 이거.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세뇌 탈출을 할 때 우리의 환율 변동폭과 다른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폭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제를 다루는 분들 이렇게 언론을 보면 환율이 얼마 됐습니다, 얼마 됐습니다 하고 우리만 얘기한다고.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오는 현상인데,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1월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원화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126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274원, 유로가 1달러당 0.94 유로, 그 다음에 일본의 이엔이 1달러당 131.93 옌,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가 6.93 유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쟁 직전, 그러니까 이제 2월경에 작년 2월 하순경을 기준으로 해서, 중하순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변동했나 보면 우리 돈이 6.19% 상승했고요. 유로가 6.8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유로보다 적게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유로보다 우리가 더 적게 되게 이렇게 우리 환율이 내려간 것,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간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항상 우리가 유로보다 한 1%포인트 높았었습니다. 그 상승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유안은 우리의 뭐 2배가 훌쩍 넘어요. 13.96%. 그 다음에 중국의 일본 예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은 우리의 1.5배쯤 됩니다. 1.5배가 넘죠. 9.8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 한 5천만짜리 이 대한민국의 통화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 빼고 제일 안정적인 통화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러 빼고 제일 안정적인 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그 신뢰도가 무지하게 높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경제는 신뢰도가 높으면 잘 풀립니다. 환율 선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선방을 했죠. 우리가 미국보다 낮으니까. 또 수출은 사실은 선방했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죠. 거의 7천억 달러 되죠. 그래서 우리의 무역이 세계 6위인가로 올라섰죠. 7위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극복해온 걸 보면은 일단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있죠. 그래서 700 몇 억 달러, 약 800억 달러 정도 추가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대비해서 우리 에너지 사들이는 돈이.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엔 평년 수준 갈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기 가스는 예년보다 비싸고요. 한 1.3, 4배 비쌀 겁니다. 저기 그 석유는 전쟁 전보다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한때 굉장히 급등했었죠. 그것이 지금 하락 중이고 이것도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는 이게 다 올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평년 수준 되는데 사실 이미 전쟁 전보다 더 하락한 원자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지는 좀 방어하기가 쉬울 거다. 근데 올해는 이제 다른 복병들이 있죠. 하나는 중국과의 디카플링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우리가 중국의 주요 무역 거래 상대방인데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 두 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세계가 다 어렵죠. 우리가 그래도 참 잘 견디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고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도를 보다가 좀 궁금하거나 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럴 때는 무역 수지는 어차피 못 막아요. 무역 수지는 못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원자재 가격이 전쟁 때문에 급등을 하고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한 판에 무역 수지를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경상 수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본 수지를 봐야 되는데 경상 수지가 우리가 플러스 폭이 굉장히 크죠. 그동안 잘 외국에 투자를 해놔서 외국으로부터 뭘 많이 걷어들여요. 그래서 올해 경상 수지가 아마 똔똔이거나 흑자일 겁니다. 올해란다. 작년에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 약 470억 달러 적자 났기 때문에 똔똔이거나 경상 수지는 아니면 좀 흑자일 겁니다. 그리고 자본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서 전체적으로 외화를 방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죠. 선방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일단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드렸고요.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다 이제는 안보랑 관계가 있죠. 네, 저기 국제 지정학이랑 다 관계가 있습니다. 군사 지정학이랑. 그래서 보면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가 않죠. 1월 1일 꼭두 새벽에 미사일을 쏜 놈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스크바고 또 하나는 평양입니다. 참 가지가지하죠. 평양은 고도 한 100km인데 이 고도 100km가 이제 그 대기권의 맨 그 전면이에요. 우주와 대기권의 전면. 그러니까 사실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죠. 동해를 향해 쐈습니다. 애국가에 왜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도록이라는 구절이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동해 바다가 평양 때문에 개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선배 세대께서 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살벌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은 1968년도에 북한 도발, 하청 도발이었는데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평양의 자가발전 도발이 될 겁니다. 끈떨어진 연으로.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양의 발악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주문받아 하청 도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68년에 있었던 하청 도발과 같은 것인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평양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거덜이 나고 중국이 몰리면 자기들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 신세가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끈이 떨어지면은 이제 자기들은 망한다. 중국이랑 끈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게 자가발전 도발로 또 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중국에 몰려갈수록. 그래서 이래저래 하청을 받아서 도발을 하던, 하청도 없고 너 알아서 잘 살거라. 이런
끈떨어진 신세가 돼서 자가발전 도발을 하던 이래저래 도발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잠시 하청 도발을 잠깐 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968년 당시 베트콩과 월맹은 1월 말에 구정공세, 태투공세를 펼쳐서 공산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때 죽고 감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베트콩에 합류하는 그런 망할 놈의 풍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산혁명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태투공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수교가 없었으니까 중공이죠. 중공과 소련은 북한에 하청 도발을 시켰습니다. 1월에는 김신조 1, 2, 4군 부대, 특수부대가 내려왔고요. 이른바 김신조 본인의 말에 의하면 박정희 목대로 왔수다. 그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1월 달에 미군 함정 푸에블로호를 납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울진 삼청에 100여 명의 무장 공비를 침투시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인의 기질, 또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의 그런 업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뭐 밤중에라도 돌아다니고 이런 그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잡힌 게 이런 거랑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이라 그러지만 그게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주민인 사람과 주민이 아닌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할 방법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민등록이 만들어졌고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예비군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말하자면 중국이든 어디든 감히 대한민국을 점령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다 파괴해서 다 잡아낼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구든 그렇습니다. 55만 현역이고요. 275만 예비군입니다. 40세까지 평시 민방위가 362만이고요. 이게 전시에 추가되면 50세까지 확 늘어나가지고 약 500만까지 추가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원이에요. 민방위도 동원이니까. 그럼 이게 대개 얼마냐? 대개 한 910만 그렇죠. 500만에 500만에 675만에 775만에 한 820만 명 아니에요. 820만 명이 일시에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275만에 500만이니까 민간에, 군인 외에 민간 동원이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민간 동원이 무려 775만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775만 명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50세 이상 70대 초중반까지, 즉 민방위도 졸업했는데, 네, 정신은 열혈 청년, 연배로 따지면은 이제 영실버 남성이 이게 한 400만 될 겁니다. 이게 한 20년 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돕겠다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죠. 여기 대한민국은 제일 무서운 게 아줌마 부대잖아요. 한국 아줌마 부대. 이 아줌마 부대를 필두로 한 여성 자원봉사대가 이게 또 한 수백만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령해서 뭐 이렇게 뭘 해볼 방법이 없어요. 다 총 들고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아파트나 빌딩이 다 거기에 몸 숨기고 저격하고 저항하고 이런 건데, 또 아파트나 빌딩도 굉장히 잘 지었단 말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뭐 이거 로켓포 맞아도 구멍만 뻥뻥 뚫리지 자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골아픈데요, 여기. 그러니까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파괴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대량 파괴 무기 써서. 아주 골아픈 데입니다. 중국이 뭐 아무리 까불어봐야 여기에서는 힘을 못 써요. 한반도에서는. 자, 그래서 이게 다 영명하신 존경하는 위대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수령님 덕이죠. 수령님께서 68년도에 워낙 희한한 일을 벌려줘 놔가지고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이 같은 체제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지금이 벌써 54년 지났습니다. 54년 지났죠. 저는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54년이 되고 나니까, 반세기가 흐르고 나니까 이렇게 체제가 됐네요. 네, 여기서 잠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북한 도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것이 세계 격변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1968년과 같아요. 세계 격변 시기다. 이게 이제 1968년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단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1963, 4년에 발을 들여놓거든요. 그 린든 B 존슨 때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프랑스가 그걸 그러니까 참 프랑스는 일단 식민지를 손에 안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사고 터지잖아요. 알제리가 그랬고 튀니지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쯤 되면 식민지를 손에 놓으면서 아무것도 뒷수습을 생각을 안 하고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동티모르 같은 데서 그 지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아주 지독한 내전 벌어진 데들 보면 유럽 국가들이고 영국이 아니에요. 식민지를 손에 쥐고서 안 놓으려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막판에 나 몰라라고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인도차이나도 이제 그 꼴인데 그래가지고 인도차이나가 계속해서 이제 그 좌경화되니까 이게 또 좌경화될 수밖에 없는 게 그 프랑스가 뭔 생각인지 참 생각이 짧은 건데 세계제 1차 대전 때 군수품 공장을 가동시키겠다고 베트남의 똘똘한 또 캄보디아의 똘똘한 청년들을 잔뜩 노동자로 끌고 갔어요. 프랑스 본토로. 그러니까 거기서 프랑스가 이 공산주의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지하게 잘 훈련받은 공산주의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베트남이 그 숫자가 한 10만 명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해낼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망가져 가니까 프랑스가 손을 드니까 이제 미국이 내가 가면 정리할 수 있어 하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미국이 그냥 이제 망조가 들은 거예요. 프랑스 애들은 또 거봐라 미국 너희는 별거 있냐 그래서 68년도에 이제 그 테트 공세로 이제 미국이 무지하게 고생하니까 전부 좌빨들이 전부 들고 나와서 그게 파리 68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68을 우리나라 한국 좌빨들은 무슨 대단한 저항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뿌리를 보세요. 가만히. 프랑스가 식민지 가지고 병적인 집착을 하다가 인도차이나를 망쳐놨는데 미국이 자기들은 그거를 수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68년도에 저 잔혹한 테트 공세가 펼쳐지니까 그걸 찬양하고 호치민 깃발 들고 나오고 모택동 깃발 들고 나온 거예요. 정신머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68년을 계기로 해서 아무튼 세계가 이제 격변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68년 얘기를 좀 더 하면 68년에 이 격변에 들어가서 75년 한 7년 지나고 나니까 월남이 적화되죠. 여기 사진에 보면 저게 그 대사관에 그 헬기가 앉으니까 그거 타보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옥상에. 못 떠나면 죽으니까. 저게 75년 월남 적화고요. 그 다음에 그 76년에는 이상 야릇한 땅콩 농장 주인이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한국에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저 79년도에 카터 와갖고 저 방자한 폼으로 앉아있고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열불이 나는 벌써 그 얼굴에 죽음이 덮였잖아요. 깊은 수심과. 예. 열불이 나는 그걸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고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를 거덜냈죠. 저 카터 환자가. 그리고 68년에 격변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79년, 12년 만에 저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음과 죽음으로 이제 거의 끝난 셈이 됐고 80년에 사실 80년 말에 80년에 끝났다고 봐야죠. 13년 만에. 80년에 이제 그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끝난 거예요. 레이건의 시대가 이제 81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격변은 격변인데 이것과 전혀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우리 쪽에 유리한 격변이죠. 지금의 격변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축주의의 확립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삼축주의는 뭐냐? 미국의 리더십, 그 다음에 현지의 자유공화 세력,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일치단결한 움직임,
그래서 평소에는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 나가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슈퍼 깡패가 사고를 치면 킬체인으로 딱 작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실시간 감시정찰 정보를 제공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유진영에서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를 때리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자유공화 세력이 악착같이 버티고 이 셋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게 중국이 됐든 러시아든 작사를 내는 이 구조가 지금 확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년과는 전혀 다르죠. 세계가 격변하고 있긴 격변하고 있는데 68년에는 좌빨이라든지 뭐 이상한 그 프랑스 68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그냥 해체주의 이런 게 등장하던 그런 격변이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자유공화, 자유보수가 힘을 잡아가는 세계 질서까지, 세계 시스템까지 새로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격변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격변입니다. 68년부터 따지면 54년 만인가요? 54년, 55년 만의 격변이죠. 반세기 만에. 이렇게 돌던 게 거꾸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만 해도 예를 들면 바이든이가 친중인데 그 아들과의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이렇게 여기저기 뒤져다 보니까 이 조지 프리드만이 자꾸 조지 프리드만 이 사람 구수해요.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아주 근사하게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삼축주의가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을 모두 평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백모가 또 뇌피셜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실 텐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The Biden administration, Biden personally has believed in engagement. And I believe that his view of China is one that has been an old one and has been frozen in time. But nonetheless, the Chinese have done things which have forced him to do things that he probably would have never wanted to do. So, for instance, you take a look at his executive orders on chips and chip-making equipment, which I believe are great. I don't like the exemptions that he's given, the one-year exemptions to South Korea and to Taiwan. But nonetheless, this is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So I think that those are moves in the right direction. Biden is stumbling to a better China policy, but it's largely because Xi Jinping is forcing him into adopting policies that he doesn't like. I think the president should go faster. I think he should go further. But nonetheless, the United States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네, 여기 보면 프리드만은 바이든이 원래 친중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에 의해 상황에 의해 떠밀려서 반중 정책을 편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과연 그게 상황에서 떠밀려서만 그렇게 될까요? 자세한 내막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선수니까. 예. 한번 좀 다른 것도 계속 한번 보시죠. 자, 바이든의 아들은 중국과 굉장히 어두컴컴한 거래를 했죠. 그것도 바이든이 부통령인가 했을 때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바이든과 함께 중국에 가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쥐방울 만한 자산운용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중국은행으로부터 아마 그때 1빌리언인가 2빌리언 그러니까 1조 내지 2조 정도의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에서 기본피가 1년에 2% 먹거든요. 그리고 1조 받았으면 기본피만 1년에 200억 들어오는 거고요. 2조 받았으면 기본피가 1년에 400억 들어와요. 그리고 자산운용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면 통상 20%를 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조를 굴려가지고 만약에 1조 5천억이 됐다. 그러면 1000억을 더 가져가요. 굉장히 짭짤한 특혜 거래죠. 헌터 바이든 아들이 무슨 그런 돈 다룬 사람이 아닌데. 자, 이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바이든 이자는 중국에 오염돼 있고 중국 친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바다.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 굉장히 살벌한 반중 정책을 펴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조지 프리드만도 얘기하지 않은 그러한 내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끼리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게 아마 예의겠죠. 그건 바로 제가 삼축주의, 그러니까 트라이액시알리즘이라고 부르는 그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삼축주의가 이게 공화 민주 어떤 정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허슨 연구소, 해군 연구소 민간 연구소입니다. 그게 아마 초대 이사장이 에디슨이었을 거예요, 발명가.
그 다음에 헤리티지 연구소, 랜드 연구소 같은 지식인 브레인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의 전문가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양쪽 정당을 다 평정하고 굴복시켰다고 봅니다. 저 두고 보십시오. 지금 공화당이 미 하원을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무슨 지하철은 반대를 하거나 뒷다리를 못 잡을 겁니다. 아니 안 잡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